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40대 남자입니다. 제 사연은 좀 충격적이에요. 놀라고 자빠질 만한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있답니다. 재밌게 써볼 테니 꼭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지인의 소개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자주 심장이 쿵쾅거렸고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것 같은 데자뷰도 느꼈고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느꼈답니다. 석 달 정도 사귀고 나서 여자친구를 저의 절친한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호구 같은 연애를 하는 건지 봐주겠다며 여자친구를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갔더니 친구가 감탄사를 자아내더군요. 와, 여신이다. 안녕하세요. 제구 친구 명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진이라고 해요. 근데 여신이라고요? 립서비스죠? 아니에요. 진짜 예쁘십니다. 제구가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아요. 친구 명민이는 제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봐주겠다더니 넋을 놓고 얼굴만 떨어져라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어요. 야 임마, 내 여자친구 보고 침 흘리냐? 정신 차려. 알았어. 너무 예쁘셔서 나도 모르게. 우리 제구가 진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는구나. 부럽다. 이 자식아 그만 좀 해. 야, 누가 보면 네가 소개팅하는 줄 알겠어. 내가 좀 오바했나? 미안하다 제구야. 친구는 정신을 차리더니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좋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서 무조건 결혼까지 가라고 응원해 줬답니다. 저의 절친을 보여줬더니 여자친구도 자기의 절친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부른 친구는 이성 친구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서 당연히 여자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절친한 친구가 이 남자야? 제 물음에 여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응,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오진철이야. 인사해.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자 남자가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더군요. 억지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반갑다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희진이 남자친구를 이제야 보네요. 희진이가 자랑을 엄청 했어요. 근데 직접 보니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여자친구가 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남사친이라는 놈과 둘이 수다를 떨더라고요. 진철아, 우리 마사지 간지 오래됐지? 언제 한번 몸 풀러 가자. 마사지? 지금 내가 해줄까? 어디 뭉친 데 있어? 목이랑 어깨가 엄청나게 뭉친 것 같아. 그럼 잠깐 풀어줘 볼게. 진철씨가 자리에 일어서더니 여자친구 뒤로 가서 목과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더군요. 제가 재빨리 손을 걷어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마사지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아니 남자친구가 떡하니 옆에 있는데 제 여자친구 몸에 손을 대겠다고요? 불쾌하니까 손 치우세요.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이네요, 제구씨. 저랑 희진인 친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끼리 친하셔서 저희도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예요. 그렇다고 해도 진철씨는 남자 아닙니까? 제 여자친구한테 마사지를 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따끔하게 말하자 여자친구가 발끈했습니다. 자기 왜 그래? 내 친구 민망하게 왜 성질을 내고 그래? 내가 이상한 거야? 자기랑 진철씨가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 카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봐. 누구한테 이상 있는 거냐고? 우린 그냥 친구야. 절친한 친구라고. 아기 때부터 놀던 친구인데 성별이 중요해? 남녀 사이의 친구가 어딨냐? 이 남자가 너한테 흑심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 둘이 만나지 마. 뭐야, 자기 진짜 이상해. 이상한 건 내가 아니라 희진이 너랑 진철씨라고. 화를 세게 냈더니 침묵이 흘렀고 진철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실망했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불쾌한 기분이 가라앉지 않아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칠 연락이 안 되길래 헤어지게 된 거구나 하고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먼저 사과하러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재구씨,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오긴, 화해하러 왔지. 화해? 난 쉽게 화해할 생각 없어. 진철 씨랑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하면 화해할 거야. 뭐라고? 자기야, 걔는 그냥 친구라고 몇 번을 말해. 하늘이 두 쪽 나도 걔랑 나랑은 정분날 일이 없다고. 난 이성과 친구 사이로 지내는 걸 이해 못해. 그래서 난 여자랑 친구 안 하거든. 그래서 진철이랑 연락 끊고 지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여러 친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만 만날게. 둘이 만나지만 않으면 되지? 그것도 싫은데. 자기야,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진철이는 진짜 친구야. 제발 내 친구랑 연 끊으라고 하지 마. 결국 제가 한 발 물러나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만 진철 씨를 만나라고 했고, 단둘이 만나거나 연락하면 무조건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알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자친구는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며 빠른 시일 내로 머리를 올려달라고 보챘습니다. 자기야,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자. 나 애기 낳아서 새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싶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결혼해보자. 결혼하자. 아싸! 이제 이지구 당신은 영원히 내 남자야. 희진이, 너도 영원히 내 여자야. 바람 피우면 가만 안 둔다. 누가 할 소리?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무사히 치렀답니다. 그리고 예식장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뽑았어요. 먼저 제 친구들을 불러서 여자친구와 인사를 하며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다들 예쁜 색시를 얻어서 좋겠다며 부럽다고 난리였습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 명민이도 그 자리에 나와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재구야, 재수씨, 두 사람 축하해요. 난 두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처음 봤을 때 둘이 완전 잘 어울려서 결혼까지 갈 줄 알았다니까. 고맙다 명민아. 너도 빨리 장가 가야지. 요즘 만나는 여자랑은 어때?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 평생 연애만 할 거다. 또 저러네. 야 임마, 그래도 너랑 똑 닮은 아이는 낳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고 싶긴 한데 속박한 인생을 살고 싶진 않다. 에휴, 저놈이 언제 정신 차리려나. 그래, 일단은 연애라도 잘하고 있으니 잘 만나봐. 그러다 생각 바뀌면 언제든 결혼하고. 명민이는 비혼주의자였고 연애만 줄기차게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명민이는 가장 친했던 제가 결혼하자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신혼집 앞에 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차를 한 대 끌고 왔답니다. 명민아,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선물이지. 너 차 오래 탔지? 이제 새 차 타고 다녀라. 방금 공장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형차다. 야 임마, 이렇게 큰 선물을 왜 주는 거야? 왜긴? 너 기억 안 나냐? 나 취업 안 돼서 빌빌거릴 때 네가 밥 사주고 용돈 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 줄 알아? 그때 네가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차 한 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언젠가 꼭 큰 선물 해주고 싶었었는데 결혼했으니까 결혼 선물로 준비했다. 명민아, 내가 널 챙겨준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선물은. 그냥 받아. 나 돈 잘 벌잖냐. 잘 나가는 증권맨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저와 아내는 신형차를 보고 감탄했고 명민이한테 고맙다고 말하며 시승식을 했습니다. 야 명민아, 차 진짜 좋다. 야, 엄청 잘 나가네. 재구야, 다음엔 더 좋은 거 해줄게. 넌 나한테 둘도 없는 친구니까. 내가 뭐 얼마나 잘해줬다고. 아무튼 고맙다. 제 아내도 명민이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명민씨 진짜 감사해요. 우리 재구씨가 친구를 엄청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친구를 잘 만난 거죠. 저 재구 덕분에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친구 아니었으면 전 페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줬던 게 많이 고마웠고 큰 힘이 되었다며 계속 저를 칭찬했습니다. 차를 선물 받고 주말마다 아내와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멀리 있는 바닷가도 가보고 캠핑장도 다녔죠. 신혼이 아주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바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는 아내가 야근하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뭐야, 회식이라더니 진철 씨 만나는 거였어? 어머, 여보! 아내가 놀라자 진철 씨도 덩달아 놀라더군요. 재구 씨, 오랜만입니다. 저랑 희진이는 조용히 해요. 나 제대로 빡치는 거 보기 싫으면. 죄송합니다. 당신 진철 씨랑 단둘이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회식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난 거야? 이거 지금 바람 피우는 거지?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떻게 나랑 진철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 우리 둘이 친구인 건 당신도 잘 알잖아. 아니, 몰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남자를 만나야 했어? 그래, 둘이 잘 놀아봐. 난 빠져줄 테니까. 여보, 여보!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저를 쫓아나왔습니다. 거짓말하고 진철 씨를 만난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아내를 무시해버리고 혼자 집에 갔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지냈더니 아내가 진철 씨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여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나 진철이랑 연락 안 할게. 다신 만나지 않을게. 그걸 믿으라고? 얼마 전에 회식한다고 그놈 만났으면서 나중에 무슨 거짓말을 하고 만날지 어떻게 알아? 거짓말한 건 미안해. 당신이 만나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진심으로 사과할게. 다신 진철이 안 볼게. 걔한테도 말해놨어. 그러니까 화 풀어, 여보. 미안해. 당신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먼저 그러겠다고 하니까 한번 속아줄게. 다시는 그놈 만나지 마. 알겠어. 다시는 안 만나. 약속해. 눈에 가시였던 진철 씨를 다시는 안 본다는 약속을 하고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이세를 빨리 가지길 원해서 매일 노력해서 금방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10달 뒤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기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날아갈 듯이 행복했어요. 일하면서 시시때때로 딸의 얼굴이 떠올라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답니다. 여보, 우리 딸 얼굴 좀 보여줘. 1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그새 또 보고 싶어진 거야? 너무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어서 우리 딸 얼굴 좀 보여줘. 알았어. 민지야, 아빠 보고 빠빠이 해봐. 우리 딸 안녕. 아빠야, 아빠. 아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여보, 우리 딸 쉬했나 보다. 이따가 집에서 봐. 매일 딸을 보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딸에게 받는 행복이 가장 컸습니다. 진급을 하고 일이 많이 바빠져서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어요. 딸이 자는 모습만 보고 나와서 마음이 답답했답니다. 그러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밥을 굶고 딸을 보러 나갔어요. 연락을 안 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딸을 데리고 외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답니다. 어디 시끄러운 데 있나 싶어서 집에서 나와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아내가 유모차를 끌고 오는 게 보였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내 옆에 진철 씨가 웃으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딸 데리고 저 남자 만나고 오는 길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이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 안부 인사하면서 걷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웃기고 있네. 딱 보니까 유모차 끌고 나가서 둘이 놀다 온 거잖아. 둘 다 손에 커피 들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해? 우연히 만나서 잠깐 카페 들린 거야. 우리 민지 예방접종하고 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거라고. 아내가 우연히 만난 거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진철 씨가 똑같이 말하더군요. 재구 씨,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오해?
이봐, 우연히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됐잖아. 왜 남의 마누라한테 커피까지 사주면서 내 집에 데려다 주는 거야? 네? 아니, 그냥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 야, 내가 매너 있게 존댓말 써주니까 바보 천치로 보였냐? 당장 꺼져! 이봐요, 당신이 만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어떻게 남편입니까? 너 지금 뭐랬냐? 지금 날 평가하는 거야? 이 자식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 이리 와봐. 열이 나서 한바탕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말리면서 진철 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쓰고 유모차를 끌더니 절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당신 이런 식으로 저 자식 몰래 만나온 거지? 둘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아, 진짜 왜 그래? 아니라고. 당신이랑 약속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우연히 만나서 같이 좀 걸으면서 안부 인사만 한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유모차 끌고 모텔을 다녀왔는지 저놈 집에서 뒹굴고 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뭐가 어째? 당신 저리 가. 그딴 더러운 소리 할 거면 꺼져버려. 아내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볼 때마다 저의 피는 거꾸로 솟았고 그 꼴을 다시는 안 보려고 아내에게 확실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만나라고 등 떠밀어도 만나기가 싫어졌다며 걱정 따윈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 제가 크게 화를 내서 아내는 며칠 동안 냉정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여보, 저녁 안 먹어? 나 혼자 먹으라고 차린 거야? 당신이랑 밥 먹기 싫어서 혼자 먹고 치워. 뭐? 그렇게밖에 말 못해? 여보, 내가 화가 날만 하니까 낸 거잖아. 내가 진철 씨를 싫어하는데 자꾸 몰래 만나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잖아. 그래, 알았어. 화 실컷 냈으니까 속은 시원하겠네. 앞으로 우연히 봐도 아는 체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됐지?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겸상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열흘 동안 아내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데 구세주가 나타나 절 도와줬습니다. 명민이가 오랜만에 신혼집에 찾아왔답니다. 명민아, 그냥 빈손으로 오지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 재수씨 화장품이랑 민지 장난감이다. 근데 재수씨는? 그게... 방에서 나온 아내가 어색하게 명민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민씨. 네, 재수씨. 무슨 일 있어요? 설마 두 사람 싸운 거예요? 이야, 두 사람도 싸우긴 하나 보네. 맨날 사이 좋아서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재수씨, 제 친구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명민씨, 선물 고마워요. 재수씨, 무슨 일인지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명민이가 저와 아내를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싸운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실에 다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구 명민이는 저에게 속 좁게 굴었다며 된통 혼을 내더군요. 야, 재구야. 야,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잖아. 부모님끼리도 친구 사이고. 남녀간의 친구가 성립 안 되는 건 나도 인정하는 바지만 재수씨 같은 경우는 특별하잖냐. 나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싫은 걸 어떡하냐. 아내가 다른 남자랑 둘이 만나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떡하라고. 에휴, 맞다. 넌 내 친구 재구였지? 고지식하고 꽉 막힌 놈이었지. 야, 그래도 우연히 만나서 커피 좀 같이 마셨다고 하는데 네가 심했다. 야, 그건 네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왜? 그놈이랑 같이 유모차를 끌고 오는 걸 보고 화가 안 나겠냐? 지가 무슨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빡치지 않을 수 있겠냐? 대화는 계속 되풀이가 됐습니다. 아내도 흥분해서 저에게 큰 소리를 마구 해댔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명민이가 저희 부부에게 뭔가를 건네줬습니다. 야, 재구야, 너희 부부 주려고 어렵게 구해왔어. 이건 엄청 유명한 뮤지컬 티켓이잖아. 야, 이거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요즘 안표까지 돌던데. 그래, 요즘 붐이라고 하더라. 너희 부부 주려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야. 둘이 뮤지컬 보러 다녀와. 재수씨,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오세요. 민지는 제가 돌보고 있을게요. 아내도 구하기 어려운 뮤지컬 티켓을 보고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어머, 이거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명민 씨가 민지를 볼 수 있어요? 저 결혼한 누나가 셋이에요. 조카를 봐준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믿고 다녀오세요. 정말요? 친구 명민이가 뮤지컬 티켓과 레스토랑 식사권을 주면서 데이트를 하고 풀고 오라고 해서 아내와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친구한테 맡기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딸이 태어나고 아내와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뮤지컬을 보는 아내의 눈을 봤더니 행복이 깃들어 있더군요. 그동안 육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아. 미안해. 아주 빨리도 말한다. 미안해. 내가 온 신경이 딸한테 있으니 당신한테 잘하지 못했어. 됐네요. 다른 남편들도 다 그런다고 하더라. 아무튼 미안해. 당신 친구 진철 씨 말이야. 그 이야긴 또 왜 꺼내? 아니, 내가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만나. 그리고 길 가다 우연히 만나도 커피도 마시고 그래. 날 못 믿는다더니 갑자기 왜 그래? 명민이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서. 명민 씨가 아주 좋은 친구네. 그래, 큰 결정 내려줘서 고맙다. 어서 레스토랑이나 가자. 비싼 고기로 배나 채워보자고. 다시 아내와 화해를 하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내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외출했는데 항상 진철 씨가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그냥 잘 놀고 왔으면 됐다고 말해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딸이 3살이 되었어요. 쑥쑥 잘 자라는 딸아이를 보면 제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딸이 넘어져서 코피가 터졌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는 길이라며 빨리 와달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 있는다고 했는데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딸아이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이미 흘린 피가 엄청나다고 했어요. 의식을 잃은 딸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이 혈우병으로 의심된다고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호자분 혈액형이 뭐죠? A형입니다. 그럼 수혈이 안 되겠네요. 민지는 B형이거든요. 아닐 텐데요? 저랑 같은 혈액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B형 맞습니다. 다른 보호자분은 안 오십니까? 카톡 보고 아마 오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병원에 달려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민지가 피를 흘렸다고? 어떻게 된 거래? 어린이집에서 넘어졌는데 코피가 안 멈추더래. 혈우병으로 의심된다는데 아무튼 지금 수혈이 급해. 근데 우리 딸 혈액형이 B형이라는데 당신도 나랑 같은 A형 아니야? 나도 A형이야. 민지도 A형이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래. 우리가 오기 전에 검사하셨대.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의 말을 듣고 간호사한테 혈액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저장된 혈액을 가져와 수혈했습니다. 딸은 조금 뒤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A형이 맞았어요. B형인 딸을 낳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딸은 이틀 동안 입원했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에서 아내와 대화 없이 딸아이만 내려다봤습니다. 늦은 밤 커피를 마시러 나왔는데 아내가 따라 나오더군요. 여보, 혈액형이 왜 B형인진 모르겠지만 민진 당신 딸 맞아. 의사가 나더러 그러던데 입양한 아이냐고. 그럼 혹시 아이가 바뀌었나? 산부인과에서 간혹 가다가 애가 바뀌잖아. 장난하냐? 요즘 세상에 어느 병원에서 실수로 애가 바뀌어. 정말 당신과 내 딸 맞는데. 여보, 나 억울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 아내는 철면피인지 진심인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민지가 제 딸이 맞다고 확신하더라고요. 퇴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딸은 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밖으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무슨 소리야? 민지 내 딸 아니라는 걸 의사도 알고 나도 알아.
당신이 누구 애를 가졌던 거야? 여보, 아니야. 민지 당신 딸 맞아.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거짓말은 안 통해. 사실대로 말해. 내 딸 민지 누구 친아빠냐고? 여보. 저는 아내의 따귀를 갈겼습니다. 당신은 날 기만했어. 다른 놈의 자식을 낳아? 뻔뻔한 여자 같으니. 그 자식이지? 오진철 그 자식이지? 여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나 기만하고 사기를 쳤으니까 가만 안 둬. 당신이랑 그 자식 인생 끝장나게 해주겠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오진철 그놈의 핸드폰으로 연락했고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나온 오진철을 일단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재구씨,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물어? 민지가 너와 내 아내랑 놀아나서 낳은 자식이잖아.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랑 희진인 친구라고요. 절대로 부적절한 사이가 아닙니다. 닥쳐! 네 놈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런 짓 할 놈은 너밖에 없다고! 아니라고 소리치는데 무시하고 주먹을 난타했습니다. 흠씬 두들겨 패고 그놈도 지치고 저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진철 그놈이 끝까지 자긴 아니라고 하더군요. 재구씨, 저 진짜 아닙니다. 못 믿겠으면 제 머리카락 가져가서 검사해 보세요. 이 자식이 끝까지... 정말이에요. 난 희진이와 친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난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진이가 제 비밀 지켜준 모양인데 진작 말했으면 저 의심하지 않았겠죠. 뭐? 이 자식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구만. 그래, 네 머리카락 가져가지. 그 전에 네 놈 혈액형부터 묻자. 너 B형이지? 아니요, A형입니다. 제 지갑에 헌혈증 있어요. 오진철이 보여준 헌혈증에 A형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제가 잘못 짚은 거였습니다.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에게 사과를 하며 맞은 만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진철은 그냥 말없이 떠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누구 애냐고 따졌더니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내와 저와는 끝난 사이니 누구 애든 상관하지 않고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당신인 거 알지? 이혼장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 그리고 민지는 당신 호적에 올려. 절차가 복잡하긴 해도 당신 딸이니까 알아서 키워. 여보,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내는 사과를 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정기간에 따로 지내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 민지가 탄 어린이집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며 모든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 딸 민지는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었어요. 병원에 이송되기 전에 많은 피를 흘려서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열하며 아내와 함께 딸의 장례를 치렀답니다. 집에서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지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당신까지 잃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지,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사랑으로 키운 내 딸. 그래, 맞아. 당신 딸 맞아. 여보, 내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빌게. 아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딸을 잃어 슬프기만 했고 아내에 대한 미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 얼굴을 보니 민지가 떠올라서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답니다. 좋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가 우리를 연결해 주려고 하늘나라에 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과거는 묻어두고. 정말? 고마워. 고마워, 여보. 재구씨, 내가 진짜 잘할게. 그렇게 아내와 이혼은 번복하게 됐고 슬픈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특별한 대화 없이 조용히 지냈어요. 저희 부부를 안쓰럽게 보고 위로해 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친구 명민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재구야, 많이 힘들지? 나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떠나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 근데 계속 이렇게 기운 없이 지내면 안 돼. 하늘에 있는 민지가 가슴 아파할 거야. 명민아, 넌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한 거지? 민지가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아내를 버리지 못하겠어. 참 한심하지? 한심하긴 잘한 선택이야, 재구야. 우리 셋이 바람이나 쐬러 다녀올래? 기분 전환 좀 하러 가자. 그럴까? 방에 있던 아내를 불러 셋이 캠핑장으로 쉬러 갔습니다. 멍하니 숲속에서 나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슬펐던 감정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쐬면서 아내와 명민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가 고파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명민이가 저와 아내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혼자서 일을 다 하더라고요. 자, 다 익었다. 이제 먹어. 두 사람 그동안 먹는 둥 마는 둥 했지? 오랜만에 든든하게 먹어보라고. 고맙다, 명민아. 덕분에 제대로 기분이 풀리네. 고맙긴. 넌 내 영원한 친구잖아. 힘들 때 슬플 때 감정을 나눠야 하는 친구잖냐. 허허 웃으며 기분 좋게 고기를 먹었는데 옆자리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담배 연기가 저희 쪽으로 와서 아내가 정중하게 담배를 꺼주거나 다른 곳에 가서 피우라고 했더니 남자 둘이 일어나서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명민이도 일어나서 두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담배 좀 피운다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뭔 상관인데? 술에 취했는지 발음이 많이 꼬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술을 곱게 좀 드시지. 이봐요들,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저기 대문짝만하게 써붙여 놓은 거 안 보여요? 무식하게 글씨 못 읽습니까? 뭐야 이 자식아? 오늘 간만에 몸 좀 풀어야겠네. 내가 내 돈 주고 캠핑 와서 담배 하나도 못 피우게? 니들 오늘 뒤졌어. 달려드는 두 남자를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지더니 다시 성질을 내며 벌떡 일어섰답니다. 그런데 한 놈이 제 친구 명민이의 얼굴에 주먹을 찔렀고 제대로 맞아서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캠핑장 관계자와 주변에 놀러온 사람들이 몰려들어 싸움을 말려서 끝이 났는데 명민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 명민아, 너 코피가 안 멈추잖아. 어서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곧 멈추겠지. 아내도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으니 휴지로 틀어막고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기분 전환하러 놀러왔다가 이게 웬 낭패인가 싶었죠. 저는 매점으로 가서 솜과 연고를 하나 구매했어요. 명민이 코를 막아주고 긁힌 곳에 연고를 발라주려고 했죠. 그런데 텐트 자리에 아내와 명민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딜 갔나 해서 두리번거리는데 바닥에 핏방울이 보였습니다. 마치 안내 표지처럼 어디로 움직였는지 잘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핏방울을 보며 걸어갔더니 캠핑장을 좀 벗어난 숲속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서 멈칫했고 몸을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아내와 명민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이, 코피가 더럽게 안 멈추네. 야, 희진아, 꽉 좀 막아봐. 오빠,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혈우병이잖아. 쉿, 조용히 해. 내가 혈우병이 걸릴까봐 병원에 안 간다는 거야. 지금도 피가 안 멎으니까 잠깐 숲에 들어온 거라고. 재구가 나 혈우병인 거 알면 의심할 거 아니야. 그 오진철이 당신의 불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혈우병으로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하면 바로 의심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도 피가 안 멈추는데 어떡해. 됐다. 코피 이제 안 나온다. 오빠, 얼른 돌아가자. 에이, 좀 천천히 가도 돼. 여기까지 누가 들어오겠냐? 그렇긴 하네. 자기, 그 재구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건 잘했어. 근데 말이야, 우리 둘의 사이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 우리 둘이 언제 떨어진 적이 있었나? 오빠가 내 세컨 하겠다고 하니까 재미로 계속 만나야지. 앞으로 재구씨도 오빠도 내가 차지할 거야. 근데 오빠는 질투 안 나? 내가 재구씨랑 다시 잘해본다고 하는데 기분 안 나빠? 야, 희진아, 너도 나한텐 세컨이야. 나도 애인이 따로 있다고. 지금 만나는 여자가 3명이야.
으유, 하여튼 여성 편력 심하다니까. 그래도 우리 둘 사이는 끝까지 가는 거다. 우리 둘이 아주 잘 맞는 사이니까. 오호, 그러셔? 그럼 잘 맞는지 아닌지 여기서 좀 확인해 볼까? 아, 오빠 미쳤어. 아,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 후딱 하면 되지. 안 돼. 재구씨 매점 갔다 와서 우리 기다릴 거야. 더 늦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아, 재구가 돌대가리라서 절대로 우리 의심할 일은 없어. 너도 알다시피 재구는 날 엄청 신뢰하잖아. 오빠가 내 남편한테 잘하긴 하지. 결혼 직후에 새 차도 선물해주고 자주 이것저것 사주고 힘들 때 와서 위로해주고 그러니 어떻게 신뢰를 안 하겠어? 이 오빠가 새 차를 왜 사줬겠냐? 우리 희진이 편하게 타라고 사준 거 아니겠냐? 그래, 아주 고맙다. 그 차 타고 남편이랑 많이 싸돌아 다녔거든. 오빠, 더는 안 되겠어. 어서 캠핑장으로 돌아가자. 아, 참 아쉽네. 그럼 이따 밤에 슬쩍 나와서, 오케이? 밤에? 좋아. 별 보면서 한 게임하면 재밌겠네. 자, 그럼 슬슬 가보자.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였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이자 민지의 친부가 절친한 명민이라는 걸 듣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재구야, 우리가 산책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네. 바람 좀 쐬면 코피가 멈출 것 같아서. 이 개자식 다 들었다. 혈우병 B형 민지의 친부, 내 아내의 불륜 상대 너였냐? 내 옆에서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온갖 친절과 배려를 베풀더니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아무 의심 안 하는 등신 같은 나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 명민아, 네가 사람이냐? 아이, 재구야,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야? 나랑 네 아내는 아무런 사이 아니야. 맞아, 여보. 당신이 뭘 들었다는 건진 모르겠는데 나랑 명민 씨가 불륜이라니 말도 안 돼. 당신 민지가 떠나고 나서 헛것을 듣더니 오늘도 그런 모양이야. 두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난 헛것 들은 적 없어. 명민아, 네가 혈우병이어서 민지가 그걸 물려받은 거지? 그동안 날 속이면서 둘이 재미를 많이 봤을 텐데 스릴 있고 재밌었겠다. 뚜벅뚜벅 걸어가며 주먹을 꽉 쥐고 들었더니 명민이가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아, 재구야, 흥분하지 마.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둘이 실수로 그만 바람을 피웠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희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응원해주기로 했다고. 우리 과거는 묻어두자. 우리 우정이 변치 않게 똑같이 지내자고. 그래, 명민아. 자, 화해에 악수하자. 자식아, 안 잡아먹어. 어서 악수하고 풀자고. 진짜지? 제가 손을 내밀자 명민이가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손으로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세게 박아버렸답니다. 아이, 재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불륜 남녀를 잡는 중이지. 당신도 일로 와. 넘어진 명민이의 얼굴에 다시 주먹을 한 대 꽂아주고 뒤로 도망치려던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답니다. 민지가 하늘에서 날 돕는구나. 나쁜 짓을 한 두 사람을 혼내주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모양이야. 오늘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 맞았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아이, 재구야,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다. 네 마누라가 먼저 날 꼬셨어. 야, 저렇게 예쁜 여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딨냐? 어이구, 그렇게 내 마누라가 예뻐 보였구나. 그래서 친구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바람을 피웠구나. 다시 명민이의 얼굴과 몸뚱이를 실컷 밟아줬고 아내도 처참하게 숲속 바닥에서 굴러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꼬신 게 아니라 명민 오빠가 나한테 선물 주면서 접근했다고. 명민 오빠가 자긴 세컨도 좋다면서 나랑 사귀자고 했다고. 아, 그래서 남편 두고 세컨으로 남편 친구랑 연애질을 했구나. 너희 둘 끼리끼리 만났구나. 아주 잘 어울린다. 그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쓰레기를 내가 잘 처분해야겠네. 그럼 계속 이 숲 바닥에서 굴러봐라. 명민이와 아내를 초주검으로 만들고 숲바닥에 버려둔 채로 홀로 캠핑장을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짐을 밖으로 내다 버리는데 그새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나 많이 아파. 당신이 엄청 때려서 온몸이 만신창이야. 왜 왔어? 여보, 명민 씨랑은 헤어졌다니까.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야. 나 진짜로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도 그러겠다고 했잖아.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웠으니 결과값은 달라지지. 그리고 둘이 끝난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아직도 오빠 거리면서 다정하던데. 아니야, 그 인간이랑은 진짜 끝났어. 여보, 민지가 떠나고 나서 날 다시 받아주겠다고 했잖아. 이 과거는 과거니까 제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민지만큼, 아니 민지보다 예쁜 자식 낳아서 다시 잘 살아보자. 응? 그 더러운 주둥이로 잘도 씨부리는구나. 민지가 네가 낳은 자식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더러운 것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지가 너무 불쌍해. 당장 꺼져. 네 부모 집에 가서 이혼장 기다리고 있으라고. 여보, 나 자기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명민이 그놈은 아니야. 진짜 그놈은 이제 끝난 놈이라고.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가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것 자체를 용서 못한다고? 너나 그놈이나 내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 소리를 꽥 지르고 따귀를 한 대 날려줬더니 창피해서 도망치듯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이혼을 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혼자 지낼 오피스텔을 구해서 조용히 지냈어요. 1년의 시간이 지나니 혼잡했던 정신이 깔끔하게 비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예쁘고 다 나은 여자분을 지인에게 소개받아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가서 애인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거기서 명민이를 마주쳤어요.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명민이가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니 새로 여자를 만나나 보다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와인바에 남자 하나가 씩씩대면서 들어오더니 명민이를 향해 달려가 몸을 던지더라고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남자는 명민이를 사정없이 패줬습니다. 이 자식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을 피워?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저기 선생님,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하시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쪽팔린 건 아니야? 근데 어쩌지? 난 니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일단 좁혀고 이혼 소송하고 상간남으로 널 고소할 거거든.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처맞긴 아이라 이 천하의 나쁜 놈아. 알고 보니 명민이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식 저한테도 그러더니 아주 습관인 모양입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는데 그놈이 처맞는 걸 구경하니 아주 재밌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명민이는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뻗었습니다. 재구야, 나 좀 도와줘, 재구야! 싫은데?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넌 맞아도 싼 놈이야. 우리 친구잖아. 제발 좀 도와주라. 이 남자 좀 말리고 나 좀 병원에 데려다줘.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운 놈이 어떻게 친구냐?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명민이를 패던 남자가 더 흥분해서 두 주먹으로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났고 다른 부위에도 상처가 나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우병이라 쉽게 피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와인바 사장한테 얼른 신고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잃은 명민이는 곧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부고 문자를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제 애인이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그때 싸움을 말렸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면서 불쌍하게 됐으니 잠시 들러서 절이나 올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명복을 빌어줄 마음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해줬는데 애인이 재혼 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며 우리를 위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애인이 그렇게 가보자고 하니 억지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복을 입고 머리에 핀을 꽂은 전처가 앉아있더군요.
전처는 저와 이혼 후 그놈과 재혼을 했던 겁니다. 뭐야, 명민이 그놈이랑 재혼했었어? 근데 그놈이 바람 피워서 이렇게 된 거야? 당신 왔구나. 오랜만이네. 내가 이혼해 사별까지 하게 되네. 맞아, 명민 씨랑 재혼했어. 그때 당신한테 이혼당하고 그이랑 새롭게 출발했지. 그런데 그 자식 바람기가 너무 심했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야. 1년 동안 4번이나 바람을 피웠다고. 그러다 이번에 제대로 임자 만나서 보기 좋게 처맞고 젖은 간 거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건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래도 끝까지 네 남편의 빈소 지키는 거야? 사랑이 대단했던 모양이지? 아니거든? 부조건 때문에 붙어있는 거야. 명민 씨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게 있어. 사업한다고 돈을 엄청 끌어다 썼다고. 그런데 이 인간이 저승 가버리는 바람에 사업은 끝장났고 제출한 돈은 내가 다 갚게 생겼잖아. 보험금은 명민 씨 집안에서 가져간다니까 부조금은 내가 챙기려고 여기 붙어있는 거야. 아, 그래? 참 재밌네. 벌을 아주 제대로 받고 있는 걸 보니까 흐뭇하다. 재구씨, 옆에 누구야? 내 애인. 곧 재혼해. 아, 재혼. 좋겠네. 아주 좋지. 너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거든. 내 인생은 이제 조져버렸는데. 저 인간 저렇게 가버리고 개고생하게 생겼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처는 명민이를 위해 대출받은 수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며 울상으로 앉아 있었네요. 장례식장에서 나와 시원하게 웃어버리고 원수들의 기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애인과 결혼식을 올렸고 새 가정을 꾸렸어요. 아내는 결혼 5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답니다. 5년이 더 지난 지금 딸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가끔 가슴으로 키웠던 민지가 생각이 나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 사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결혼 생활은 썰밤의 사연자들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이고 소름 끼칩니다. 많은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어 쓰게 됐는데요. 저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글을 써보겠습니다. 29살에 4살 많은 남편과 연애 결혼했고 허니문 베이비로 딸을 가졌어요. 그때는 세상의 주인공이 저희 부부인 줄 알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죠. 딸이 태어나고 행복은 배가 됐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한 줄 알며 삶을 살았습니다. 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 걸음마도 떼고 말도 잘하고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4살 되던 해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시작은 돈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생활비 좀 아껴 쓰면 안 돼? 이번 달 생활비 준 게 얼마나 지났다고 또 돈 달라고 그러냐? 생활비에 우리 딸 케어하는 돈도 포함된 거 알잖아. 생활비를 내가 개인적으로 쓴 적 없거든? 그러니까 좋게 줘. 아니 무슨 내가 ATM기야? 돈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주머니에서 뽑아주게?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는 건데 아까워? 내가 상사들한테 깨져가면서 피땀 흘려 번 돈이 쑥쑥 빠져나가니까 아깝다. 남편은 중소기업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다녔는데 허구한 날 일이 힘들다고 징징거렸어요. 저는 매번 위로해줬고 남편을 이해하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돈 가지고 시비를 거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좀 거칠게 생활비를 주는 게 아까우냐고 물었더니 바로 화를 내더군요. 집에서 노는 당신이 돈을 까먹고 사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당신 손톱, 그 네일아트, 그것도 내가 준 돈으로 한 거지. 남편은 손이 닳도록 일하는데 당신은 놀면서 손톱에 비싼 돈 들이냐? 이거 생활비로 한 거 아니거든? 내 친구가 네일샵 한다고 말했잖아. 연습한다고 자주 공짜로 하고 오는 거라고. 여보, 나한테 돈 쓴 거 거의 없어. 제발 시비 좀 걸지 마. 우리 딸 예림이 어린이집 비용이랑 간식비, 책값만 해도 당신이 준 생활비로 충당이 안 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 줄 알아? 애 하나 키우면서 엄청나게 생색내네. 당신 혼자 예림이 키우냐? 나도 회사 다녀오면 예림이랑 놀아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기까지 해. 독방 육아한다고 개소리하지 마. 독방 육아라고 언제 그랬어? 그리고 뭐? 개소리? 당신은 배우자한테 말하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어우 짜증나. 마누라가 성질말이 더럽고 남편 알길 뭐로 하지. 야 됐다. 생활비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좀 아껴 써. 그이는 생활비를 주면서 별의별 막말을 다 했습니다. 또 제가 조금이라도 화장을 하고 있으면 자기 돈으로 쇼핑하고 왔느냐고 물었어요. 당신 입술 색깔 못 보던 건데 설마 또 백화점 다녀온 거야? 아니거든. 집에 있던 거 발라본 거거든.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쓸까봐 감시하는 거야? 절약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내가 가계부 써서 보여주잖아. 여보, 나 당신한테 돈 받을 때마다 눈치 보이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당신이? 돈 달라고 말만 잘하면서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냐? 또 말을 막 하네? 당신 나한테 존중하는 태도로 말 좀 해. 내가 당신 부하야? 시녀야? 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집에서 뻔질나게 노는 당신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됐냐? 내가 작년에 회사 다닐 기회가 있을 때 당신이 뭘 했어? 예림이가 한창 엄마 손 탈 때라서 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나도 눈치 보면서 돈 받느니 나가서 직접 벌어서 쓰는 게 100번 나아. 그럼 나가서 일해. 남편은 자기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과 육아가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사람 같았어요. 분명히 남편이 일하라고 했으니 저는 결심했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눈치 받으며 생활비 받지 않고 직접 벌어서 마음대로 쓰겠노라 말이죠.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력 단절에 나이도 마음껏 부려먹을 신입의 나이가 아니다 보니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낮춰서 회사가 아닌 알바를 찾아다녔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시간도 적당하고 시급도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았어요. 디저트 카페 알바였는데 커피 머신 사용법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고 사장님께 면접을 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웃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면접 5분 만에 바로 출근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출근해. 뭐? 당신이? 어디 회사에서 불러준 거야? 회사는 아니고 디저트 카페에서 하루에 8시간씩 알바하기로 했어. 겨우 알바? 그럼 그렇지. 당신이 회사에 뽑힐 인재는 아니지. 겨우 한다는 일이 카페 아르바이트냐?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서 일하라는 듯이 난리를 쳐서 일자리 구했잖아. 근데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만만해? 아니 누가 그렇대? 아니 그래 잘했다. 알바 취직 축하한다. 열심히 일해서 생활에 보탬 좀 돼봐라. 진작에 좀 일을 하지. 계속 한심한 모습 보이면 확 이혼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참아주지. 저는 분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말하더라고요. 연애 때와 신혼 때만 해도 저를 아주 공주님으로 대하던 남편이 이렇게 재수없게 말하고 무시하니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튿날부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바로 디저트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은 차근차근히 커피 머신기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다른 음료 제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레시피 노트가 따로 있어서 혼자 있을 때도 제조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는 사장님이 새벽마다 만들어 놔서 제가 따로 케이크나 빵을 만들 필요는 없었고요. 이틀 정도 사장님이 옆에서 일하는 걸 봐주셨고 고쳐야 할 점을 바로바로 피드백받고 일했습니다. 다행히 혼자서 일해도 될 만큼 알아서 잘한다고 해주셨네요. 사흘째부터는 저 혼자 디저트 카페에서 손님을 받았답니다. 제가 6시에 퇴근하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던 딸을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먼저 딸을 씻기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곧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아직도 저녁 준비가 안 된 거야? 당신은 멀티가 안 돼? 그깟 알바한다고 살림을 대충대충 하려는 거야? 집안 꼬라지 봐라. 빨래통에 빨래 쌓인 거 안 보이냐? 겨우 사흘 지났는데 이 정도면 3달 뒤엔 아주 볼만하겠다. 당신은 오자마자 잔소리야? 나도 일하다 왔어. 6시에 퇴근해서 딸 데리고 들어왔다고. 내 몸이 2개가 아니잖아. 그리고 누가 안 한대? 밥 먹고 다 할 거야. 에휴, 겨우 알바나 하면서 오지게 티내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몇 푼이나 벌겠다고 알바로 다닌다는 건지. 저는 듣다가 폭발했습니다. 생활비를 주기 싫어서 안달난 그이에게 확실하게 일렀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한다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밖에서 일하니까 겨우 알바나 하냐고 비아냥대고 나들 어쩌라는 건데?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인 거야? 정말 지친다 지쳐.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온 건 나야. 여태껏 우리 가정의 돈은 내가 다 벌었었다고. 그래, 당신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살림하고 육아했잖아. 당신 내조 열심히 했잖아. 나한테 집에서 노는 거라면서 비아냥대면서 돈 벌어오라며. 그래서 일하고 와서 시간이 없어 집안 정리가 아직 안 된 걸 어떡하라고. 밥 먹고 하겠다고 했잖아.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엄청 따지네. 그래, 당신 잘났다 잘났어. 밥이나 빨리 해. 남편은 저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구겨진 채로 밥을 차렸고 화가 나서 남편 눈도 안 마주치고 딸 밥 먹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이는 대충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딸이랑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같이 잠들었습니다. 남편과 한 방을 쓰면 또 대판 싸울 것 같아 피해버렸죠. 카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남편은 카페에서 제가 남자 손님한테 커피를 파는 걸 보고 괜히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 카페에서 일하는 거 봤어. 아주 열심히더라. 그랬어?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 그게 아니라 남자 손님들한테 열심히 웃어주더라. 입에 경련이 오겠던걸. 내가 언제 남자 손님들한테만 그랬냐? 모든 손님들한테 웃어줬지. 서비스 엄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젊은 남자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것 같던데. 여보, 솔직히 말해봐. 카페에서 일하는 이유가 남자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 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씹으련다. 왜 어처구니가 없어? 뭐야, 당신 찔리는 거지? 이 여자 완전 남자 밝히는 여우였구만. 그만 좀 해! 집에서 살림만 하면 그거 가지고 난리치더니 돈 번다고 나갔더니 웃는다고 난리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남자들한테 웃지 마. 기분 더러우니까. 카페에서 인상 쓰고 있으라고? 그렇게 못하겠는데? 당신은 남편이 말하면 한 번에 알겠다고 대답을 못하냐? 말이 말 같아야 알겠다고 하지! 당신 지겹게 구는 거 짜증나니까 나 예림이 방으로 들어갈래. 뭐야? 이젠 남편의 손길도 그립지 않은 거야? 남자들 매일 많이 보니까 욕구 해소가 된 거야? 나쁜 자식. 그따위로 말하면 네 속이 시원하냐?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성질을 냈더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의 시비는 때때로 저를 괴롭고 화나게 했습니다. 한 귀로 흘려내기엔 말의 강도가 너무 세서 그냥 넘기는 게 싫었습니다. 똑같이 화를 내며 받아치면서 좀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의심, 의처증까지 보였답니다. 당신 오늘 점심에 남자랑 밥 먹었지? 남자? 아, 사장님이랑 먹었지. 왜? 남자 향수 냄새가 나길래. 사장 향수야? 사장은 미혼이야? 아님 돌싱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사장님은 유부남이고 애가 둘이야. 됐냐?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서 서로의 향기를 맡으며 반했나?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나?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징그럽게 말했습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사장님이랑 점심 먹은 게 의심받을 일이야? 당신 상상력이 너무 더럽다. 상상력인지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나 몰래 사장이든 손님이든 누구랑 바람을 피울 수도 있잖아. 이 남자가 정말... 당신 미쳤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말이 왜 안 돼? 당신 요즘 엄청 꾸미고 다녀서 남자들이랑 놀고 그러는 것 같아. 이 인간아, 일하는 시간 빼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남자를 만나? 그리고 내가 꾸민다고 어리고 예쁘냐? 왜? 당신 눈엔 내가 예뻐 보여? 착각하긴. 화장 떡칠한다고 주름살이 가려지냐? 한물간 동태 같거든? 당신은 30대 중반이 아니라 40대 중반으로 보여. 그리고 남자들은 각자 취향이 있어. 당신처럼 늙어 보이는 여자를 좋아하는 눈깔빛 놈도 있다고. 정말 짜증나네. 조롱하고 의심을 동시에 하니 기분 정말 더럽다. 당신 병원에 좀 가야겠어. 의처증도 심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가 단 1도 없어. 정신과에 가서 상담 좀 받아. 어이씨고, 지금 날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 빠져나가겠다. 야, 솔직히 말해봐. 당신 바람났지? 요즘 나랑 같이 잠도 안 자잖아. 밖에 나가서 풀고 들어오지? 나쁜 자식. 지금만 말 취소하고 사과해. 왜 이렇게 심하게 발끈하지? 뭐 걸리는 게 있나? 됐다. 당신이랑 더 말했다간 열불나서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나 예림이 방에 갈 테니까 서로 각자 알아서 자자. 남편은 진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희 둘 다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진지하게 상담받으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언성을 높이며 자긴 멀쩡하니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랍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의심받을 짓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었네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너무 화를 많이 내서 포기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요청할까 했는데 시부모님이 완전히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 편만 드시는 분들이라서 말을 꺼내기 싫더라고요. 그저 혼자 속 터지면서 버텼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한 지 2달이 다 되었을 때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어떤 남자 손님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거절하며 명함을 무시했습니다. 저기요, 진짜 반했습니다.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꼭 하고 싶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전 어느 손님이든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 이상한 놈 아니에요. 손님, 전 결혼도 했고 애도 있습니다. 다른 여성분을 찾아보세요. 나도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라고요? 손님, 유부남이면서 여자를 꼬시려고요? 명함 줘보세요. 회사에 연락해서 고발해버릴 테니까 명함 달라고요. 아이씨, 이 여자가 왜 이래? 싫으면 관둘 것이지 왜 협박을 하고 난리야? 아, 됐어요. 그냥 커피나 줘요. 손님한테는 안 팝니다. 다른 카페 가세요. 저는 그 손님에게 커피를 팔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먼저 퇴근해서 온 남편이 저를 보며 희축거리더라고요. 당신 오늘 남자 한 명 찾더라. 꼬셨는데 안 넘어갔다며?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명함 주면서 당신 꼬시려고 한 남자 말이야. 실은 내 대학 후배야. 내가 용돈 주고 시켰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그 남자를 보낸 게 당신이라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내가 그놈한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테스트라도 한 거야? 넘어가면 가만 안 두려고 했지. 근데 잘 대처했다며? 당신 혹시 눈치채고 일부러 쇼한 거 아니야? 당신 잠깐 이리 와봐. 머리카락에 뭐가 붙었다 떼어줄게. 남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남편의 머리통을 수박 깨듯이 있는 힘껏 날려줬습니다.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 머리를 때린 거야? 그래, 이 나쁜 자식아!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려준 거야! 어떤 남편이 마누라한테 그런 짓을 하냐? 당신 진짜 상태가 심각해. 병원 좀 가자. 병원을 내가 왜 가냐? 왜? 뭐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리고 마음껏 바람 피우려고? 정말 지친다. 그만하자. 기운 빠지니까 더는 말 걸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갈증이 나서 눈을 떠서 거실에 나갔더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젠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 검사하고 있었어. 비번이 예림이 생년월일이더라. 핸드폰엔 남자랑 연락한 기록이 없네. 다 지우고 들어왔나 봐. 그래, 지우고 들어왔다. 됐냐? 한번 걸려봐. 그때 확 참교육해 줄 테니까. 저는 아주 질려버려서 핸드폰을 빼앗았고 물 한 잔 마시고 딸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주일 뒤에 카페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단골이었던 손님이 저를 따라 나오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카페 매니저님. 저 알바생이에요. 매니저 아닙니다.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저기 시간 있으시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손님, 방금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왜 저랑 차를 마셔요?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제가 이 카페에 왜 매일 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용기 내어 고백하는데 한 달이나 지났네요. 아무튼 저 그쪽 좋아합니다. 저는 또 남편이 시킨 짓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듯 대답했습니다. 꺼져요. 내 남편한테 가서 이런 유치한 짓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남편이요? 유부녀였어요? 끝까지 연기하네. 네, 유부녀고 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껄떡대지 말고 꺼져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자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이튿날 그 남자가 다시 카페에 찾아왔고 저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뭐 드려요? 어제 죄송했습니다. 전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알바 중인 걸 보고 사회 초년생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이 시킨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결혼한 거 몰랐습니다. 어제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헛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내가 막말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유부녀니까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마세요. 커피 드릴까요? 그 남자는 남편이 보낸 후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제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기분만 잠시 좋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매일 카페에 와서 저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파이팅 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 매일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마카롱도 하나 주세요. 주문한 메뉴를 전달했더니 그 남자가 저에게 마카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당 충전하시면서 일하세요.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 테니 가져가세요. 전 단 거 안 좋아해서. 그거 꼭 드세요. 그 남자 손님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으니 그냥 고맙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퇴근하고 딸 어린이집을 향하는데 그 남자 손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알바생님 어디 가세요? 전 헬스하러 가는데. 전 딸 데리러 어린이집에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 바로 옆인가 보네요.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더니 제 걸음에 맞춰 걷더군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남편이 튀어나왔어요. 그이는 다짜고짜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할 짓이 없어 유부녀를 꼬셔? 내 마누라랑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가다뇨?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식 봐라. 내 마누라랑 놀아나는 사이는 확실한 것 같네. 당신 내가 의처증이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 바람난 것 같네. 이 여편네야. 돈 번다고 나가서 일하더니 젊은 놈이랑 바람을 피우냐? 그런 거 아니야. 이 손님은 예림이 유치원 옆 헬스장에 가는 길이야. 오, 변명거리를 미리 생각했구나. 당신 이 자식이랑 어디까지 갔어? 말해! 내가 니들 둘을 반쯤 조져놓고 이혼해버릴 테니까. 진짜 아니라고? 그냥 손님이라고 몇 번을 말해. 나 퇴근하고 어린이집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퇴근하고 오는 건지 저놈 집에서 오는 건지.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신과 치료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부탁했는데 남자 손님을 다시 잡고 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님도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주먹질을 해서 남편을 넘어뜨렸답니다. 이 자식 내 마누라 갖겠다고 주먹질까지 하네. 야, 너 오늘 뒤졌어. 뒤지게 패주고 상간남 고소해서 개망신 주겠어. 이봐요 아저씨. 카페 단골이어서 길에서 인사 좀 하고 잠깐 같이 걸은 것뿐이라고요. 나 이렇게 맞을만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오냐 그래. 네 놈을 조리하고 나서도 똑같이 대답하나 보자. 어금니 꽉 깨물어라. 상간남 자식아. 삽시간에 주먹이 오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남자 손님은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딸을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저를 믿지도 않았고 화도 풀리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어요. 당신 그놈이랑 바람 피우는 거 맞지? 우리 이혼하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나 아니라고. 오해라고. 당신 정신 이상하니까 병원에 좀 가자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엄청 오버하네. 나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낫겠어.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은 거 없이 조용히 끝내자고.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당하라고?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판단해. 그리고 당신도 자유롭게 남자도 만나고 좋을 거 아니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여보, 제발 날 믿어줘. 우리 병원에 같이 가보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다시 전으로 돌아가자. 당신이랑 나랑 아주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고. 이혼하자니까 헛소리만 하네. 에휴. 남편은 제 눈물을 무시했고 한숨을 쉬더니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또 있네. 우리 예림이가 내 딸이 맞는 거야? 아, 맞았어. 예림이는 나랑 닮은 곳이 하나도 없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 다른 놈의 아이를 낳은 거지? 뭐? 여보, 도대체 어디까지 막 나가겠다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 안 되겠어. 친자 검사 받아봐야겠어. 뭐? 친자 검사? 당신 진심이야? 남편의 눈동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지 오래였는데 그날은 더더욱 딴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대로 다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유전자 검사해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그이는 씩 웃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더니 집 근처에 있는 유전자 센터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결과지를 저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거 봐! 내 딸이 친자가 아니라잖아!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알아? 뭐?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줘봐! 서류에는 친자 불일치가 나왔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는데 서류는 제 딸이 남편의 딸이 아니라고 나왔답니다. 제대로 봤냐 이 옆에 내야? 당신이 날 의처증으로 묶어버리고 멋대로 살려고 한 모양인데 당신의 바람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내 말이 모두 진짜인 게 탈로 났다고. 당장 이혼할 준비해. 너와 네 딸 데리고 여기서 꺼져. 빨리 헤어져야 하니 소송을 안 할 테니까 몸만 나가. 여보, 진짜 아니라니까. 나 억울해. 이럴 리가 없다고.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거 아닐까?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 바람 피워서 나온 거야.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예림이랑 떠날 때 연락해. 저는 여러 상상을 하다가 딸이 다른 아이와 바뀐 상상도 했답니다. 그만큼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시간을 주겠다며 자기가 나가 있을 테니 짐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를 했나 싶어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봤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딸과 제 친자 유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이가 다녀왔던 유전자 검사 센터에 가서 저와 딸 그리고 남편의 칫솔도 가져가서 모녀와 부녀 관계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딸은 제 딸이 맞게 나왔는데 남편과 딸은 아닌 걸로 나왔답니다. 저기 선생님, 이거 진짜 맞아요? 오류 아니에요? 오류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남편분은 2번이나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잘못 나온 게 분명해요. 저희 센터는 한 번도 오류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결과지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큰 병원의 센터로 세 식구가 같이 가서 검사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받지 않았고 어디서 지내는지도 알지 못해서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집을 나갈 준비가 되면 그때 연락하라고 했으니 전화는 받아야 하는데 몇 번이고 받질 않더라고요. 이 답답한 마음에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저도 카페를 쉬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나 셋이 같이 큰 병원에 속해 있는 검사센터로 갈 계획이었답니다. 억울하게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남편 회사에 갔더니 놀랍게도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그이는 검사지를 믿고 아예 모든 걸 정리하려 했던 것 같았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시댁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답니다. 어머님, 그이가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시나요? 니들 뭔 일이야? 따로 별거라도 하는 거야? 그게 오해가 있어서요. 그 오해를 풀려면 그이를 만나야 하는데 회사도 관두고 어디서 지내는지도 몰라요.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우린 아는 게 없으니 그냥 조용히 기다려봐라. 결국 시댁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딸과 돌아다니다가 느껴졌는데 혹시 남편이 연락을 끊고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이 들었어요. 딸을 친정집에 맡기고 급히 경찰서로 가서 남편의 실종을 접수했습니다. 단순 가출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자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집 나간 지 2주가 넘었으니 한시가 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단단히 일렀더니 그제서야 바로 위치 추적을 시도하더군요. 바로 그이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했다며 저에게 경찰차를 타고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고 경찰관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어떤 여자였습니다. 경찰관이 실종 신고 때문에 왔으니 제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겁을 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더군요. 그리고 곧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뽀로로를 보고 놀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누구고?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는 누구야? 뭐야,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설마 경찰에 신고했어? 연락이 안 되니까 신고했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 아이씨, 내가 핸드폰 2개 쓰는 걸 깜빡했네. 아이, 무음으로 서랍에 넣어뒀는데 확인을 안 했어. 젠장.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잖아. 그래서 새 여자친구 사귄 거야. 그냥 새 여자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낳은 딸이 내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난 배신당했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경찰 아저씨들, 저 여자 바람난 여자입니다. 우리 이혼하려고 별거 중인데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경찰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에게 왜 별거 이야기를 안 했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무사한 걸 확인하고 돌아갔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남편, 의문의 여자와 갓난아기만 남았어요. 이 생각을 해보니 너무 복잡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입을 다물고 아기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물었어요. 이봐요, 당신 누구예요? 제 남편 언제 만난 거죠? 저 애긴 누구의 애기죠? 그걸 내가 대답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줌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아니, 경찰들은 왜 이 아줌마를 두고 나간 거야, 짜증나게. 빨리 나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아님 내가 미쳤나? 여보, 이 모든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말 좀 해봐. 이 여잔 내 애인이고 애기는 애인의 애기야. 나랑 피가 안 섞이느라고. 이제 됐냐? 너처럼 바람나서 낳은 아들 아니니까 꺼져. 아니, 그렇게 못해. 지금 당장 나랑 예림이랑 유전자 검사 받으러 가자. 큰 병원에 있는 곳으로 가자고. 다시 해봤자 똑같거든? 저는 큰 촉을 느꼈습니다. 여태껏 남편이 돈 가지고 구박하는 것과 의처증, 모두 이혼하려고 밑밥을 깔아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려고 나랑 딸을 버리려고 사기극을 벌인 것 같다고. 이 여자가 아직도 인정을 안 하네. 바람 피워서 다른 놈 딸을 낳은 주제에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 내가 사기꾼으로 보이냐? 절대 아니거든. 그래? 그럼 당신 여기 그대로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수십 가닥의 머리카락을 뿌리치 뽑아버렸습니다. 아주 확실한 유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양이었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다, 이 자식아. 네가 원하는 대로 이만 꺼져줄게. 내 머리카락은 왜 가져가는 건데? 당장 내놓지 못해? 무슨 일을 꾸미려고? 일을 꾸민 건 내가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라. 곧 싹 다 밝힐 테니까. 제가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여자가 저를 막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그녀의 코에 박아버리면서 치워버렸답니다. 남편이 뒤를 쫓아 나오는데 먼저 빨리 뛰어나가 택시를 잡고 떠났답니다. 친정엄마한테 연락해서 예림이를 데리고 병원 유전자 검사센터로 오라고 했어요. 30분 뒤에 도착해 남편의 머리카락 수십 가닥과 딸의 머리카락을 뽑아 제출했고 제 머리카락도 뽑아드렸습니다. 저와 딸은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결과지가 나오는 걸 보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지 말랬는데 하도 간절하게 불렀다면서 엄마가 문을 열어줬답니다. 당신 우리 친정엔 왜 왔어? 뭐 찔리는 짓이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여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혼장 가져왔어. 내가 위자료 좀 챙겨줄게. 당신 딸 키우면서 살아. 난 그만 놓아주고. 아직은 안 되지.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게 있으니까. 도대체 뭘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당신 머리카락만 뽑아온 줄 알지? 당신이 안고 있던 애기 머리카락도 세 가닥 뽑았거든. 그러니까 내 딸과 나, 당신과 그 아기 모두 검사를 받는 거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센터 말고 아주 큰 병원에서 확실하게 말이야. 여보, 아니라니까. 당신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어서 도장 찍자. 나 당신 얼굴 보는 거 힘들어. 나만큼 힘들까? 당신이 사기극을 벌인 거라면 절대로 쉽게 이혼해주면 안 되지. 소송에서 아주 개박살을 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일어나더군요.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게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돈 가지고 구박한 것, 의처증 환자인 척 연기한 것, 그리고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남편 딸이 아니라고 한 것 모두 다 그이가 머릿속으로 그려낸 사기극인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았으니 저와 딸을 정리하려고 온갖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친정에서 나갔습니다. 2주일 동안 결과를 기다렸어요. 직접 병원 안으로 가서 수령했답니다. 저는 결과지를 보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유전자 검사지를 사기친 센터와 남편의 공모를 밝혔고 당장 사기죄로 잡아 넣어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다짜고짜 잡을 순 없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해놓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딸은 남편의 친자가 맞았고 상간녀의 아들도 남편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남편의 사기극이 맞았던 겁니다. 집 앞에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 관계자와 같이 사기를 친 것도 확실했죠. 이혼 소장을 쓰고 상간녀 집으로 보내자 바로 그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싹 다 걸렸네. 여보, 그냥 한 번 본 검사지 보고 믿고 이혼하지 그랬어. 그게 내 계획인데. 참 귀찮게도 했네. 내가 그동안 여러 번 이혼하려고 당신을 힘들게 했는데 잘도 버티더라. 그래서 초강수를 뒀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유전자 검사 위주로 이혼한 커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봤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지. 난 결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 나쁜 자식, 이 사기꾼. 아니, 그러게 왜 바람을 안 피운 거야? 한 번이라도 피웠으면 검사지 보고 착각을 했을 텐데 말이야. 아휴, 내가 바람 피웠을 거라 믿고 그런 사기를 친 거야? 당신이랑 그 센터 관계자 형사처벌도 받게 될 거야. 아니, 샘플이 바뀌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라던데? 2번이나 바뀌었으면 경찰이 그대로 믿을까? 아유, 골치 아픈 여자네. 그래, 이미 다 끝났으니 위자료 줄게. 공짜로 이혼하고 2번째 결혼 생활 즐기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원하는 금액 불러. 대신 형사 고소한 건 취소해. 그렇게는 못하지.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이 있으니 100배로 돌려받게 할 거야. 남편은 제가 눈이 돌아있는 걸 보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나 좀 놓아주라. 이렇게 빌게.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당신도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면 되잖아. 나쁜 자식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돈으로 날 갈구고 의처증 환자 흉내내고 내 딸을 혼외자로 만들어? 네가 사람 자식이야? 미안해. 위자료랑 양육비 뜯기는 게 아까워서 그랬어. 나 지금 솔직하게 다 고백하잖아. 달라는 만큼 다 줄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내려쳤습니다. 절대로 합의 이혼이 아닌 법정 이혼을 할 것이고 형사처벌도 받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이는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상간녀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유전자 검사지 위조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관계자와 둘이 입을 맞추고 샘플이 바뀌었다고 변명했는데 경찰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발생한 것과 저에게 사기극을 벌이며 이혼하려고 했던 행적들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사기죄로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워낙 약해서 벌금형으로 끝이 났어요.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실수이자 기계 이상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정말 웃기는 법이죠. 이혼 재판은 모두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재산 분할과 양육비, 정신적 보상금, 상간녀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억울한 게 다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빈몸으로 이혼당할 뻔했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기로 하고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나쁜 인간들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았으니 그 돈으로 딸과 둘이서 지낼 집을 마련했고 먹고 살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했고 손에 잘 맞는 일이니 똑같이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매출은 요즘 카페가 너무 많아서 기대 이하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1년 정도 장사와 육아, 살림까지 모두 소화해내며 잘 살았어요. 딸은 다행히 아빠를 찾지 않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1년이 더 지나자 저에게 남자가 생겼어요. 같은 돌싱이고 아들이 있는 남자였는데 딸이 들어간 유치원의 친구 아빠였답니다. 아이를 픽업하러 오가면서 자주 인사를 했고 서로가 돌싱인 걸 알고 격려와 위로를 하다가 식사도 하게 되고 커피도 마시다가 정이 쌓여서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저희 2사람은 재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친정 부모님과 주변에서도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으니 재혼할 때도 되었다며 얼른 나를 잡으라고 보챘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재혼 커플이긴 해도 양가 식구들과 한 번쯤 만나야 하니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들 저희 2사람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갔네요. 또 결혼식까지 하라고 부추겨서 저는 또 웨딩드레스를 입기로 했답니다. 예비신랑과 같이 드레스도 고르고 턱시도도 골라서 결혼식 날 입을 옷을 픽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딸의 유치원에서 학예회가 있었어요. 신랑의 아들과 제 딸이 같이 율동을 한다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꽃다발을 사서 신랑과 같이 유치원에 들어갔답니다. 여러 아이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제 딸과 신랑 아들이 율동할 차례가 와서 박수를 보내는데 제 뒤에서 환호성을 크게 지르길래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와 있었어요. 당신 뭐야? 내 딸 유치원에 왜 나타난 거야? 당신 미쳤어? 예림 엄마, 애비가 딸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바로 욕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버린 딸이잖아. 잊었어? 예림이는 이제 김씨가 아니라 내 성을 따라 이씨야. 당신한테 새로운 처자식한테나 잘할 것이지 왜 2년 만에 나타나서 죄를 뿌리는 거야? 나 이혼했어. 그 여자가 바람나서 임신했거든. 내가 정관 수술했는데 내 애라고 막 우기더라. 진짜 기가 막혔지. 아무튼 그 여자가 아들 데려가서 키우고 있어. 그리고 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당신과 예림이 곁으로 말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이 그렇게 결심하면 이뤄질 것 같아? 내 딸이 당신 얼굴 보기 전에 여기서 나가. 전 남편은 저를 애절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한 번의 실수로 끝없는 절망을 맛봤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딸이랑 여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셋이 잘 살고 싶어. 입 닥쳐. 나 여기 새신랑이랑 왔거든? 내가 혼자 해도 안 받아주겠지만 지금 새신랑까지 있으니 조용히 살아줘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뭐? 당신 새 시집 가는 거야? 뭐야, 그새 남자가 생겼어? 당신 생각보다 발랑 까졌네.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왜 발랑 까진 건데? 진짜 더럽고 추악한 니놈이 한 짓에 비하면 난 아주 깨끗해.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야, 좋은 말 할 때 나가.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 여보, 아직 결혼식장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 전까진 나한테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보, 나 정신 차렸어.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예림이한테 새아빠 말고 친아빠를 돌려주자. 전 남편과 저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를 다 듣고 있던 새신랑이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유치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와 이 개자식아. 감히 예림한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 자식아, 이제 예림 엄마는 내 아내야. 너 같은 삼녀 사기꾼 양아치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쭈, 어디서 깡 좀 있는 놈으로 골랐네? 그래, 좋다, 붙어보자. 나 이럴 거 없는 놈이야. 여기서 더 밑바닥으로 갈 곳도 없으니 네 놈 손에 작살 한번 놔보자. 곧딸과 신랑 아들의 율동 순서라고 말하며 새 신랑을 말렸는데 그이가 금방 끝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이가 자기한테 맡기라며 전 가만히 애들을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새 신랑이 들어왔어요. 다 끝났어, 자기야. 우리 애들 올라온다. 자기야, 고마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애들 응원하자. 전 남편은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새 신랑이 박수를 치며 귀엽게 율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신랑과 딸과 아들 넷이서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신혼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애들이 놀다가 잠들었고 그제야 신랑에게 전 남편과 어떻게 끝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야, 전 남편이 거기에 나타날 줄 몰랐어. 미안해. 근데 나가서 어떻게 됐어? 실컷 해주고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하니까 쫄더라. 정말? 그럴 인간이 아닌데? 그 자식이 여기 온 거 당신과 딸이 그리워서가 아니야. 돈이 하나도 없대. 바람난 마누라가 돈을 다 가져다 썼나봐.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빈털털이라 갈 곳도 직업도 없다더라. 그래서 더 혼내줬어? 거지 같은 놈이길래 10,000원짜리 2장 던져주고 귓방망이 날리고 꺼지라고 했지. 당신과 나 이미 혼인신고했다니까 그제야 일어나더라. 진짜 웃기는 놈이네. 쥐가 다시 오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갈 곳이 없고 외로우니까 온 거야. 그놈 처절하게 울더라.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랑 자식 낳고 살았더니 똑같은 벌을 받았다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 아우, 꽃이다. 아까 먹은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쑥 내려가네. 자기야, 그놈 지금 고시원에서 사나봐. 여기서 멀기도 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랬어. 당신이 내 아내가 될 테니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당신이 다 해결해줬네. 고마워, 자기야. 그 자식이 불행해져서 너무 좋고. 딸의 학예의 날,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었습니다. 새신랑과 저는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정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이번엔 잘 살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군요. 결혼식은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로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아이들을 두고 단둘이 해외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를 임신했답니다. 지금 사연을 쓰면서 아이 셋을 돌보고 있어요. 딸과 가슴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이번에 태어난 셋째 딸까지요. 카페는 접었고 사업하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남편은 따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신용카드로 알아서 쓰라며 간섭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애정전선은 문제없고 애들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똥차라면 새 신랑은 최신형 자동차인 것 같네요. 두 번째 결혼은 배신과 복수가 아닌 사랑과 믿음만 있길 바랍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